교육혁신과 미래학교 기획팀 장학사 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수는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고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6월 11일 금요일 미래교육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환경생태교육, 그리고 수요일날 스마트교육, 다음 주 공간혁신,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총 5회차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차별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별 사례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저희 강사님 소개를 드리고 50분 강의를 듣고 10분 휴식을 하고 나머지 강의를 이어서 듣고 질의응답한 후에 연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차 환경생태교육편 연수는 저희 탄소중립학교 만들기 단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환경교육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유네스코 ESD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주요 조서로는 사건 중심 환경탐구,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등이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학교 만들기 단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울산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자 강의를 수락해 주신 이재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재영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주제로 강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울산교육청에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울산이랑은 인연이 좀 많아져가지고 지금 기후학교 그 해교를 이용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라든지 또는 그 SDG 미래교육센터 만드는 작업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2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또는 탄소중립학교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주로 기후 생태 환경 쪽을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그거보다는 아마 조금 범위가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고 뭔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네. 네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탄소중립학교를 만드는 5가지 단계와 10가지 전략인데 탄소중립학교라고 하셔도 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부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선 학문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 저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게 어떤 답을 얻느냐 하는 걸 대부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도 자기에게 지구를 구할 1시간이 있으면 50분은 질문을 다듬는 데 쓰고 10분은 답을 찾는 데 쓰겠다 뭐 그랬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묻는 게 올바르게 묻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잘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교육부에서 지금 2022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얘기할 때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데, 미래는 늘 불확실하죠. 뭐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가 불확실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현재가 지속 불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묻기 이전에 지속 불가능해져 버린 현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가, 저는 이렇게 묻는 게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1894년 갑오개혁 시점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10년 뒤에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15년 뒤에 나라를 뺏겼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사람들이 와 이러다가는 10년 뒤에 일본한테 나라 뺏길지도 몰라,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지?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야 애들한테 일본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한테 나라 뺏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구한말의 조선은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더 근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속 불가능성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해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선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야지, 야 10년 뒤에 일본한테 나라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 우려도 있고요.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AI라든지 또는 그런 미래 불확실성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미래가 없는데 무슨 미래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가 지속 가능해야 현재의 불확실성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죄송하지만 저는 인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마스크 벗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변이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더 나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인류에게 닥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전 세계 약 700명의 리더들한테 물어봤더니 94%가 선택한 게 기후변화였고요. 두 번째가 생물다양성 감소였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우선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교육부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든 탄소 중립학교를 만들든 건축과 에너지에만 집중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생물다양성 감소가 매우 심각한 일이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 돼야 되고 자원이 순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바뀔 때 비로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세 번째가 지금 물 부족, 네 번째가 물 오염, 다섯 번째가 빈곤, 여섯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 일곱 번째가 플라스틱 쓰레기, 여덟 번째가 교육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아홉 번째가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접근권, 쓰레기 문제, 대기오염 문제, 식량 부족 문제, 그리고 나서 감염병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니까 코로나19가 뭐 가장 심각한 문제처럼 느끼기가 쉬운데 코로나19가 지금 순위상으로 13등입니다. 이 조사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했던 조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300, 이제 거의 400만 명 가까이 지금 이제 죽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우리가 10년 안에 마스크 벗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넷플릭스 혹시 보시면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바다에 대한 바다의 음모 이런 뜻이겠죠. C하고 바다를 뜻하는 C하고 컨스피러시의 스피러시가 붙었으니까요.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이 북서부 지역에 여기서 에볼라가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감염병의 75% 정도가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잘 들어보셨을 텐데 에볼라, 메르스, 자카, 사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볼라가 이 지역에서 터졌는데 에볼라는 치사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3%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에볼라는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아주 무서운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워낙 이렇게 치사율이 높으니까 감염률은 좀 낮아요. 근데 지금 이미 변이로 나타난 녀석이 치사율도 더 높아졌고 감염률도 거의 못지않게 더 높아진 지금 변이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볼라가 왜 터졌냐면 이 아프리카 북서부 앞바다 그러니까 대서양 쪽이죠. 그쪽에 물고기 자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산 자원이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대형 선단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저인망 어선들이 가서 그 저인망이라는 게 바닥에까지 그물을 아주 무거운 추를 달아서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부터 싹 긁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물의 크기가 안에 비행기가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앞바다를 완전히 거덜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조그만 배 타가지고 나가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적이 좀 되거나 아니면 육지로 들어갔거든요. 육지로 들어갔지만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잡아먹었죠. 근데 그 잡아먹은 것 중에 박쥐하고 원숭이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에볼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주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터진 이유가 바로 수산 자원에 대한 남획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앞바다에 만약에 큰 배들이 와갖고 싹 잡아가가지고 그쪽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뭐 울산 알프스 이런 데 가서 원숭이나 박쥐 같은 게 있었다면 그거 잡아먹다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는데 지금 불나고 있는 거의 90%는 농민들이 지른 불입니다. 일부러 농사 지으려고. 무슨 농사를 짓냐면 소, 닭, 돼지 먹일 사료, 콩, 옥수수 이런 거 기르느라고 아마존 숲을 다 불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좀 전에 점심 식사 때 소닭 돼지 드셨으면 아마 그 소닭 돼지를 아마존을 불지르고 기른 콩이나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것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브라질로부터 이 사료를 수입하는 5위 국가입니다. 1년에 480만 톤을 수입합니다. 자, 그래서 14, 15세기, 13, 14세기에 이제 흑사병과 백년 전쟁과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잘 아시는 과학혁명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이나 또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혁명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이 만들어졌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때로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내연기관을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5년 만에 탱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죠.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던 1917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와서 그때 한 2,500에서 3천만 명 죽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미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고쳤을 만한 것인가 진지하게 다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고쳐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케인주주의니 복지국가 모델이니 이런 것들이 한동안 뉴딜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1980년을 전후해서 영국에선 대처가 수상이 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생태계가 완전히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태계 파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에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 밀거래,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원인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는 마스크 못 벗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올 것이고 어쩌면 더 지독하고 영리한 녀석이 나오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는 2050년이 되면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지금 있는 일자리의 60%가 사라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 2019년에 호주 국가기후보건센터에서 발표한 것처럼 2050년이 되면 인류의 55%에서 60%가 환경 난민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2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발생하든 간에 인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마 2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앞의 시나리오는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포스트 기후변화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을 인류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뭐 현실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2세기는 고사하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언제 지나갈 것인가가 걱정인데요. 예를 들면 기차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든지 평지를 가다가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예요. 갑자기 내리막길로 딱 접어들면 그 내리막길로 접어든 기차를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계속 속도는 빨라지고 어딘가 부딪혀서 기차가 탈선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 고갯마루를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2030년. 조금 늦게 아주 인류가 운이 좋으면 2050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제 아이가 지금 15살인데 7년, 8년 남았죠. 그러니까 걔가 23이고 운이 좋아서 30년 남았다고 해도 45살입니다. 이게 뭐 양치기 소년처럼 미래에 대한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점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로 전 세계 수백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우울증이 도지시려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리학회의 클라이밋 길트, 기후 죄책감이나 클라이밋 앵자이어티, 기후 불안감이라는 게 공식적인 용어로 아마 이제는 채택이 됐을 거예요. 제가 2년쯤 전에 검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사실 좀 죄송한데요. 2001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조사하면 55대 38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게 역전됐고 제가 올해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조사했을 때는 67대 33으로 2배 가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차기 교육과정 관련해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그 설문조사 첫 페이지입니다. 이 설문조사 첫 페이지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국민참여형으로 한다고 얘기한 전략보고서 그 보도자료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교육을 AI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설문조사에는 그런 얘기를 딱 뺍니다. 만약에 이 앞에 지금 닥쳐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한 얘기를 썼다면 설문 결과가 꽤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교육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AI 교육이지 생태전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태 발자국에 대한 거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생태 발자국의 크기가 지금 3.5에서 3.8 정도 된다고 보고서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과 쓰고 나서 자연에다가 버리는 것을 합산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이 생태 발자국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남기고 가는 흔적의 크기가 발자국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3.5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2개 반 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물질 소비량,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죠. 두 번째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욕조에 물이 반쯤 잠겨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지금 현재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15ppm 정도 됩니다. 이게 450ppm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대략 예측하고 있는데, 450ppm이 되면 넘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넘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수도꼭지를 꽉 잠궈 가지고 아예 더 이상 온실가스가 욕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분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계속 잠궈 가야죠. 그래서 화력 발전소들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 바꾸고, 그리고 우리도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건 필요한데,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욕조의 물이 아무리 줄여도. 그러니까 이 욕조의 물이 안 올라가게 하려면 배수구를 열어야 되죠. 배수구를 열어서 나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게 만들어야 이 욕조의 물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욕조에서 물을 빼내는 걸 탄소로 치면 흡수 저장하는 겁니다. 이걸 숲이 하고 바다가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뭐 나무 베고 새로 심는다고 얘기했다가 막 해체하라는 소리 듣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70%는 바다가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그 정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규조류들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바다에 살아야 사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육지든 바다든. 근데 바다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숲은 불타고 있고, 그래서 이 욕조에서 물을 빼내는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넘치겠죠.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배수구를 가능한 크게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수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멈춰 있게 하는 거. 이게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계이자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기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태도와 행동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소양이 낮다는 건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예요. IPCC가 뭔지 아는 선생님이 16%, 툰베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25%, 온실가스 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분도 4분의 1, 1.5도씨 보고서에서 1.5도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더 합니다. 불행하게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일 무식한 게 아이들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남도에서 2,300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이고요. 지금 인천에서도 3,000명 넘는 선생님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결과가 좀 비슷했어요. 충청남도에서 학생 8,000명, 초중고등학생 8,000명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지식 점수가 48.7점이었습니다. 평균. 울산은 지금 어떨까요? 일단 이 조사를 올해 중에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 하시고, 매년 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착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기후환경 교육
기후에 관련된 노력들이 성과가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상황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범교과학습 주제로 치면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원인이 지금 환경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도 범교과학습 주제 중에 하나죠. 지속가능 발전과 함께.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처음 나타난 건 지금 실업과 빈곤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6억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경제도 범교과학습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졌냐면 가난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성비대칭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엄마를 둔 아이들의 인권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해가지고. 인권도 범교과학습 주제 중에 하나죠. 기후위기는 바로 이렇게 인권 문제이자 빈곤의 문제이자 성차별의 문제이자 동시에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빈곤과 사회 정의와 또는 국가 안보와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한다면 모든 교과와 모든 범교과학습 주제 그리고 모든 계기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초등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연결해서 하시기가 좋지만 중등은 교과나 이런 걸로 다 쪼개져 있어서 어렵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가 내 교과와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앞에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과학이나 데이터나 이런 사이언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 문제는 지나갔습니다. 거의. 이제는 기후위기의 인간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바로 인권과 정의와 생존의 문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더.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난한 농부 아버지를 둔 소녀들이 13살, 14살에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염소 한 4, 5마리를 받고 그 숫자가 2천만 명이 넘고요. 지금 유니세프에서 경고한 바로는 2050년이 되면 3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가난한 농부 아버지를 둔 이유로 염소 4, 5마리 받고 팔려가서 13살의 애를 임신을 해요. 학교는 당연히 못 가죠. 근데 가보니까 자기 같은 여자가 또 한 서너 명 있어요. 남편은 때리죠. 너무 일찍 아이를 낳아서 아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그래서 뭐 탈출하는 여자애들도 많아지고 있고 시집 가기 싫다고 도망가는 여자애들도 생겨나고 있고 걔네들을 보호하는 보호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 13살짜리 아이의 인권을 그렇게 무참하게 침해하는가 이게 바로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지역에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되고 있는지를 가르치질 않아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냥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하나 보다, 폭염이 심해지나 보다, 겨울이 따뜻해지나 보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지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죠. 지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에 공감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에너지를 길러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조차도 또 지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학교급에 따라서 다루는 수준이나 방식은 굉장히 달라야 되겠지만 이제는 보십시오. 기후변화와 기아, 기후변화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기후변화가 곧바로 인권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배출된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상위 10%, 그러니까 잘 사는 10%가 배출한 게 전체의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50%가 배출한 게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부터 희생당하냐? 제일 가난한 약자들부터 희생당하고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은 제일 멀쩡해요. 이게 부정이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정의의 문제이고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코로나19 문제를 기후변화와 연결하고 사회 정의와 연결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스크 벗을 날을 기대해도 괜찮은가? 원인 제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일단 좀 잘 진단해 보자.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실체와 속성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말하는 그린이 뭐냐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 발표하는 이 슬라이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다 건축입니다. 결국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건축공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KBS 9시 뉴스랑 인터뷰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 된다고 말씀드렸다가 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냥 건물하고 기계들입니다. 독일의 학교 정책 중에 그린 마크슐레라고 녹색이 학교를 만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녹색이라고 하는 건 회색에 대비되는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 콘크리트 운동장이랑 이런 걸 뜯어내고 숲을 만들고 아이들의 아지트를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도 맞지만, 여기서의 녹색이라고 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 5층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아이들이 한눈에 보여야 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획일적이었던 학교를 아이들의 자유,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학교로 바꾼다. 그게 진짜 학교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의 그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 경쟁과 서열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다양성과 공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가치, 그게 바로 그린이라는 거. 학교에다 태양광 설치하고 단열 차폐 잘 되는 건물을 짓는 것도 녹색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게 녹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자연은 결국 에너지 아니면 생물 아니면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명윤리가 그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린이 학교에 다양하게 조성되면서 동시에 그걸 스마트와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과 어떻게 결합될 건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볼리비아에서는 어머니 지구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자연이 오염되지 않을 권리,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게 거의 분명해진 갑각류들을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얼음 위에 올려놓는 걸 다 불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이 고통 없이 가재나 새우를 죽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나무를 반드시 10그루 이상 심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모든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나무를 2그루 심도록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 세대가 해야 될 일종의 책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하면 전국에 있는 10,000개 학교에 5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에 숲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벽면 녹화를 하고 그린 커튼을 만들고 옥상에서 양봉을 하고 하는 과정에 그 다양한 생물들을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아이들이 찍은 데이터들이 하나의 아카이빙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새가 우리 학교에 언제 왔는지, 예를 들면 제비가 왔는지, 단풍이 어디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벚꽃은 어디까지 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그걸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데에서의 그린을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5번째 단계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나 탄소 중립 학교를 통해서 또는 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합의를 좀 만들어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교육이 책임이 없냐 이겁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종범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위험 상황에. 자본주의가 주범이라면 교육이 종범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개발 지수가, 그러니까 소위 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0.7을 넘어가면 생태 발자국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에 더 위험한 인간을 길러내고 지구에 더 위험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원 석박사들이 더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물질 소비도 많고 쓰레기도 더 많이 배출하고 마블링된 소고기도 자주 먹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더 자주 다니면서 지구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삶을, 부담을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더 큰 집에, 더 큰 차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걸 소비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에 가서 더 많은 화폐를 벌어야 그 화폐로 시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좋은 삶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의 화폐를 향해서 모든 아이들이 경쟁하고 서열이 생기게 되고, 저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점이 다 국가 평균인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태 발자국 1 밑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개발 지수가 너무 낮아서 문제고요. 파란색은 주로 유럽이랑 북미 국가들인데 인간개발 지수는 0.8, 0.9로 높은데 생태 발자국이 3, 4, 5 넘어가고 있어서 이 나라들도 다 지속 불가능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오른쪽 아래에 음영이 칠해진 여기가 생태 문명존이거든요. 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3.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태 발자국 크기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원들 가져다가 쓰레기 거기다 갖다 버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계속 교육이 아이들에게 암시하거나 또는 그런 삶을 향해서 경쟁하게 하면서 계속 뭔가 아이들에게 서열을 매기는 역할을 교육이 해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러느라고 국영수는 204단위 중에 고등학교 106단위를 국영수를 가르칠 시간은 있어도 일주일에 1시간도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생태 발자국 1 이하에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멋지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야만적이거나 몰상식한 것으로 문명과 미학적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아. 지구가 감당할 수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면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디자인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까? 사실 저는 학부 석사를 조경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좀 알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살고 있는 서천 집 옆에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숲인데요. 1000평 정도 되는, 뭐 도토리부터 키운 것도 있고 묘목을 심은 것도 있는데, 저는 17개 시도교육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아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막 이렇게 하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1년에 5만 킬로 가까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우 이건 탄소 중립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 수준에서. 그래서 아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배운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 100가지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는데, 요즘 막 너무 다양한 열매가 지금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왕보리수가 지금 아주 막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잼 중에서 최고가 왕보리수 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가지 정도는 술을 담글 수 있는 나무로 심었습니다. 제가 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좋은 삶에. 그리고 버섯 재배하는 법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교육 과정에서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이게 바로 홍익 인간 아닌가, 지금 버전에. 그리고 경쟁력이 아니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력, 그리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OECD 2030에서 얘기하는 셀프 디자인이나 또는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주려면 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차기 교육과정에 큰 패러다임이 이번에 한번 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0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3시 50분이어서 4시에 연수 다시 뵙는 걸로 하고, 혹시 사전에 주신 질문은 제가 교수님께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연수 잘 듣고 계시는데요.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혹시나 교수님 강의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교수님 그 위에 저희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태화강 철새 관련해서 혹시 전염병 같은 것을 옮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는 이제 뭐 혼자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교수님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할까요? 네네.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냐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산림청에서 30년 이상 된 나무 3억 그루를 30억 그루인가요? 베고 다시 심는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막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광합성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광합성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길래 나이가 많은 나무는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뭔가 그렇게 이제 탐색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탐구를 수업의 시간에 같이, 그러니까 학교급에 따라서. 그런데 나무라는 게 공기청정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무 한 그루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무를 한 그루 벤다는 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 나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태화강 말씀도 주셨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삼척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으셨는데 바로 이런 게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탐구해 볼 만한 매우 매력적인 주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들 속에 굉장히 다양한 지식과 윤리와 교과의 지식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정답 없는 탐구가 가능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채식급식도 마찬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숲이 지금 우리의 육식 소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천 앞바다에 저는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데요. 서천 앞바다에 동죽이라는 조개가 80%가 떼죽음을 했어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거기에는 기후변화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금강 하구뚝을 막은 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천김이 대부분 서천에서 나는 김인데요. 그때가 김양식 말미라서 그 김양식에 남아 있었던 찌끄러기 김들을 염산을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산 사용으로 인해서 그게 바다 쪽으로 육지 쪽으로 계속 밀려들면서 갯벌에 있는 조개가 죽은 거다. 이렇게 그 지역 분들은 또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조개는 한 사리 중에 날씨가 추워지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게 조개가 내려갔는데 그 금강하구뚝이 막히고 새만금 갯벌을 이제 막으면서 새만금 그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쪽 일대의 갯벌이 원래 모래 갯벌이었는데 뻘로 다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개들이 내려갔다가 숨을 못 쉬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개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천은 세계 8대 철새 도래지입니다.
특히 도요새들, 붉은 어깨 도요 이런 새들이 도요새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인데 도요새들이 조개를 잘 많이 먹어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개가 갑자기 떼죽음을 하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서천 애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웁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 서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테마이고 그런데 다루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후변화와 바닷가 갯벌 마을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삼척 얘기하셨는데 지난 고성 산불 때 속초가 다 불탈 뻔했죠.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은 봄철 산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울산, 울진, 양양, 고성, 삼척 이 일대가 계속 불이 나는 지역들인데 여기가 다 소나무 숲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봄날이 되면 이 지역이 이제 송진을 가득 품은 마른 장작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로 바뀌는데 이걸 숲을 전환해야 된다고 산림청도 생각하는데 화렵수림으로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송이버섯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적인 문제와 소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징 나무가 있지만 동시에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우리 전 900억 정도 되는 연간 경제와 그걸 먹고 사는 산촌 마을 사람들의 삶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산불과 기후변화와 송이버섯과 이 산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철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독감을 옮기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걔네들이 조류독감의 병영균을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 속에서 이 닭들이 오리들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하고 있는 복지 농장의 닭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괜찮아요. 그 근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감이 돌았다고 해서 다 독감으로 죽거나 골골 앓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도 얽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동안 학교가 교과 중심적으로 분절화된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실제 세계의 복잡성, 역동성을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탐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무수한 계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는 마치 그 학교 밖에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교육과정에 그런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그리고 그런 교육을 만약에 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새로운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그런 질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담인데요. 제 제자, 박사과정 제자의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산불이 더 거칠어집니다. 산불 소방관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면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겨나기는 어렵다. 이것도 또 그냥 지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질까 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전략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교과는 범교과든 창체든 또는 자유학년제든 또는 학교 급식이든 학교의 모든 장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녹아들게 같이 계획을 만들자. 특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얘기 듣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건 좋아하는 옆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훨씬 더 진지하게 깊이 받아들이고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더 기회를 만들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2월이면 연간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겠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학기 계획도 그렇고 조금씩 다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제가 이건 교장 선생님들 연수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면 프로젝트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수도세도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고 급식에 관련된 비용들도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상세하게 다 올라와 있죠, 인터넷에. 그 내역을 보면 그것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편차가 꽤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탄소 회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냐. 실제로 제가 저는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 학교의 사례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주대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내는 돈이 25억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학생회랑 같이 전기 사용료를 10%를 줄이겠다. 여름철에 도서관의 실내 온도가 18도거든요. 들어가면 애들이 다 위에 겉옷을 더 입고 있어요. 냉방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근데 설비과에서는 더 못 높인다 그러더라고요.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래서 학생회랑 같이 해서 20%를 줄이면 2억 5천만 원이니까 줄이면 정말 그 돈을 학생회 줘라. 학생회에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총장님도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기후변화와 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포럼과 워크숍과 오늘 같은 이런 공부 모임과 이런 것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가능하면 이렇게 발을 다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거기에서 오는 자료, 새로운 뭐 논의의 기회 이런 걸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꼭 오늘 회의가 끝나면 회원으로 가입하십사 추천드리는 게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환경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에 가장 많고 가장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 영상 자료, 보고회, 보고서 자료, 좋은 사례에 대한 자료, 사례, 모음집,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구, 전문가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이 흔히 프로그램이 없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늘 자료는 부족하죠. 새로운 자료는 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 알려져서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급하게 끼워 넣었는데 꿈꾸는 환경학교라고 환경부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아쉽게도 중등인데요, 다. 학교에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참고하실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10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례라든지 학교 사례 또는 온라인에 유튜브에 보시면 500개가 넘는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생용 이게 다 나눠져 있고 주제별로도 다 있습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작년 7월 9일 날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이제 비상선언을 하셨죠. 지금 오는 7월 9일 날 또 2차 1주년 선언을 하실 예정인데 그때 했던 선언이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연수 모임도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나름대로 이제 계획도 세우고 연수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육청 5개를 꼽자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울산교육청일 거예요. 울산, 경남, 충남, 충북, 그리고는 서울. 서울은 생태 전환 교육 열심히 하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고 인천, 광주 이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청들이거든요. 울산은 또 울산형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학교에서 그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만들어지고 이게 학생들의 참여나 선생님들의 수업에 연관되려면 결국 학교 내에 이와 관련된 일종의 교사 학습 공동체나 교사 연구 모임이 없으면 이건 결국 사상 누각이 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이 책을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야 이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학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감수성의 문제이고 다양한 모든 거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중등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프로젝트의 형태로 환경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앞에 책을 샀는데도 돈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건 제가 쓴 책이라 세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사건중심 환경탐구 이런 책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특성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쓰신 찬미받으소서 이게 생태 회칙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각각의 종교들마다도 다 이런 움직임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학교 밖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께 넷플릭스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다큐멘터리들인데 지금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게 요 시스피라스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과 농업, 아까 온실가스를 흡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지가 얼마나, 땅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지의 입맞춤을,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밀렵 있잖아요. 동물 밀거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보리 게임, 그다음에 축산 육류 소비와 함께 우유, 그다음에 적게 소비하고 적게 사용하면서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물 문제, 그다음에 종교와 환경을 다룬 자연을 지키는 7가지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시작으로는 나의 문어 선생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학교에서의 삶이 약간 권태롭다거나 내가 약간 번아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요 나의 문어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이 자연 다큐멘터리 작가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에서 1년 동안 지금 보시는 저 암컷 문어 한 마리랑 1년 동안 물속에서 교감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했는데 그 과정의 끝에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이제 재발견하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문어 선생님이에요. My Octopus Teacher가 원제목인데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문어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엔간한 사람보다 나아요. 이 문어와의 교감하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참고할 만한 것으로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소년이 그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자기 고향 마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풍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물을 길어 올려 가지고 농사를 다시 짓게 하는, 이게 실제 사례를 일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더 좋은 다큐멘터들이, 더 좋다기보다 좋은 다큐멘터들이 추가로 몇 가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카우스피러시라든지 브레이킹 바운더리라고, 경계를 넘어선가요? 그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함께 선생님들끼리 공부 모임 같은 데서 보셔도 좋고 아이들과 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그 기후 리터러시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원칙으로.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4개의 그룹으로 대략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옵티미스트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문제도 공감하는데 야, 이거 내가 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고요. 스캡틱스는 아예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80%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disempowered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야, 내가 뭐 일회용품 좀 덜 쓰고 뭐 고기 좀 덜 먹는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느끼는 무기력 그룹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룹들마다 교육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마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짤 때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국에 많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청소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후위원회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청소년 기후위원들 모습인데 저희는 이제 이 친구들이 정책도 제안을 하고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주관해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또 다양한 동아리 사업 같은 것들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툰베리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How dare you라는 말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어른들 앞에 연설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 시간에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감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맨날 말만 하고 때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건 너무 무책임한이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면서 how dare you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발표 연설을 보면서 좀 호소하듯이 얘기하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계속 저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난 한 100년 동안 극복하려고 했던 차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차별, 인종차별,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그런 거에 의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연령에 의한 차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의 지속 불가능해진 삶,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 원인 제공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이들을 니네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리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은 되게 그냥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서천에서 충남 서천이 인구가 10만 넘다가 지금 4만 9천, 4만 8천 정도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투표할 때 가서 보면 89 대신 노인분들이 막 이렇게 어렵게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끝까지 투표하시려고 하고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저분들이 이 소멸해가고 있는 서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미래, 그 손자, 손녀들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투표하실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15살짜리 아이하고 그 노인분하고를 만약 비교해 보면 누구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한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10살로 투표 연령을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른과 아이의 관계 또는 미숙한 아동이라고 하는 관점, 학생들 아이들을 보는 그 관점에 아마 앞으로 더 계속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있고 핀란드는 교육과정 최종 발표를 교육부 장관하고 청소년 대표가 같이 발표했잖아요. 나란히. 청소년이 뭐 최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억셉터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던데 자기들이 배워야 될 교육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법, 제도, 규정, 교육과정 등등의 관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재검토가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1700건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콜롬비아도 아마존에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아마존 숲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자신들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해서 원고가 이겼어요. 콜롬비아 대법원이 이 소송인단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계속 그런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도 작년 3월 달에 헌법 소원을 냈죠. 청소년 기후행동 아이들이 지금 파리 협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고 계속 목표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고 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낸 상태거든요. 아직 뭐 판결이 나진 않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등학교라면 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기 친구들이 지금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인데
사회과 수업이나 이런 데서 계속 따라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만한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결국 학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시간이 24분 30분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그 울산 교육청에서 예전에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례이긴 한데 그래도 짧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상이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고 범교과학습 주제 10개는 물론이고 여러 교과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교육과정의 틀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타이 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공해병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타이 병은 토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카드뮴이 강으로 흘러들면서 그게 생물 농축 과정을 통해서 사람 몸에 쌓여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거나 부러져서 되게 고통을 당하다가 곧 겪다가 죽는 병이거든요. 환경병이죠. 우리가 보통 이따이 병에서 다루는 게 이 정도예요. 카드뮴이다. 이 원인이 된 중금속이. 그리고 되게 아프다. 그런데 사실 이 이따이 병이라는 이 환경병의 출발은 일본 군국주의에 있습니다. 일본이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전쟁을 벌일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려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만들려니까 금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토야마 신통강 상류에 원래 금은광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서 납, 구리, 아연과 같은 금속을 얻기 위한 광산 개발을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미찌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전범 기업에게 이제 특혜를 주고 광산을 막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리, 납, 아연을 재련할 때 나온 게 바로 카드뮴이에요. 그러니까 이따이 병은 일본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병입니다. 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환경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 전쟁이야말로 환경을 가장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자연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교과학습 주제 중에 평화는 없고 통일하고 독도만 있는데 그걸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와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단 중요한 사례예요. 이따이 병이.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의 95%는 아이를 여러 명 낳은 엄마들입니다. 남자 여자가 매우 비대칭적으로 걸린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골다공증이랑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 당시 일본의 이 지역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였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은 잘 못 먹고 애는 여러 명 이미 낳았고 노동 강도는 센데 거기에 카드뮴이 들어오니까 뼈가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군데씩 부러져서 한 30년 누워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따이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이 병은 성평등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엄마가 있는 집을 동네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안 놀아줘요. 애들도 못 놀게 하고 상종을 안 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인을 잘 모르는 나쁜 병이 생겼으니까 이게 죄를 지어서 발생한 업병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100년 뒤에 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그러니까 이따이따의 병으로부터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그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버지들은 어부가 많아서 계속 그 지역에 남아 있었고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는데 피난간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애들을. 방사능 묻혀왔다고. 지금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핵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지금 피난을 왔는데 그걸 애가 방사능 묻혀왔다고 학교에서 안 받아줘. 이게 그 공동체에서 보살핌이 필요하고 한 약자 고통받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일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시하는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두 개의 사례인데 이 100년이 지나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게 이제 1972년 소송으로 가고 의사와 변호사들 언론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이 병에 걸렸던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나 미나마타도 그렇고 아니 이따이따이 병이나 미나마타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으면 후쿠시마는 사고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따이따이 병이 카드뮴 중독이라는 거 되게 아프다는 것만 가르쳐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일본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일본의 이 전범 기업들과 그 군국주의 세력이 어떻게 결탁되었는가도 알아야 되고 또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일본의 전통 가옥 구조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교과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아이들이 자기가 태화강 살해가 됐건 울산 근처에서 발생한 다양한 꼭 나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어진 여러 가지 태화강이 오히려 이렇게 되살아난 과정 등을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을 교과의 벽, 범교과학습 주제의 벽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차기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국가 중심주의, 교과 중심주의, 지식 중심주의를 좀 극복하자 이번엔. 그래야 아이들도 깨어나고 잠에서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권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환경학습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추구하는 좋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체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된 새로운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지구 생태시민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영수, 사과 등 기존의 지식 교과를 20% 일괄해서 줄이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비우게 되는데 이 새로 만들어진 하루 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학교 안팎을 넘나들고 교과의 벽을 넘고 범교과학습 주제들을 아우르면서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핀란드에서 말하는 현상 기반 학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생물 선생님이라면 일주일에 한 10시간은 생물 교과를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지도하면서 교과로서의 생물 수업이 실제 세계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조개의 한 살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 이런 게 구체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연결돼서 쟁점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지금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금 삶이 위험하다,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의 자기 부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I 같은 예측, 미래 2050년이 되면 60%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런 건 AI가 중심이 된 세상으로 만들려고 자기 충족성을 가진 예측이죠. 이게 누구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미래를 투사해서 지금 우리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상위 10%가 국가 부의 5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이젠 더 심합니다. OECD 1등이에요. 아이들에게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물려주는 게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존재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건 안 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빼앗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선택을 계속 요구받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아주 저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게 좋은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벗어나기 정말 어려운 무의식적인 덫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끝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환경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안다. 그러나 인권도 중요하고 민주시민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다문화도 중요하다. 2009 개정교육과정 때는 본교과 주제가 38개나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환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학교 밖에서 개별법으로 이거 몇 시간 해라, 이거 몇 번 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대신에 부디 인권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교육과 평화교육과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그 몇 시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게 하지 말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특히 그런 교과적인 지식들도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때 가치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OECD가 얘기한 대로 정말 2030에서 얘기하는 셀프 디자인, 자기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변화된 교육과정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랑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학교를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18조 5천억이나 쓰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새로운 블록을 학교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환경을 독립교과로서 필수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을 필수 교과로 주장하게 되면 인권교육도 필수하자 그러고 경제교육도 필수하자 그러고 다 교과화하자 그러고 필수하자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엉망인데 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제자 선생님들은 환경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강의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좀 더 넓게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테지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수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방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제 질문거리 생각하실 동안 오늘 교수님의 그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이제 현실 진단도 해주셨고 또 탄소 중립학교 만들기 5단계 하고 구체적인 또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재영 교수님께 우선 박수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재영 교수님이 울산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 전문가 지원단으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아까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잖아요.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우리 환경생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좋은 삶, 아이들한테 그런 뭐 복합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또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이제 추진하실 때 그린이라는 개념에 대한 방향과 그런 가치들을 담아가실 때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이재영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또는 저희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교수님께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과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뒤통수를 한 방 맞으신 듯 합니다. 라는 가 또 제 눈에 보이네요. 네, 새로운 시각이 생긴 듯 하다고 네, 교수님 이야기를 오늘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칼 세이건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자꾸 지구인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국가나 민족이나 또는 개인적인 입장, 뭐 경제, 환경, 교육, 다양한 문제에서 접근이 되던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지구를 보존해야 하는 건 지구인들이고 그 지구인이라는 종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이제 저희가 25년까지 이제 추진이 되는데 교수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딱 당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꼭 실천하자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선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던 것 중에 뭘 멈출 것인가. 많이 하던 것 중에서 어떤 거를 덜어낼 것인가. 이게 우선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제일 나쁜 경우가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더 열심히 하자고 선생님들도 힘들 것이고 아이들도 더 못지않게 힘들 것이고 실효적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영수사가 교과를 20% 줄이자고 하는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뭐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고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교과만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 교과만 가르치던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 교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실제 아이들의 탐구 과정과 결합되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인 거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뭐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뭔가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기득권이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겠죠. 그 저항의 과정이.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당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첫 학기 수업 때 교수님이 5분이 들어오셨어요. 전공이 다 다른 교수님들이.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서 그 다양한 학문 영역에 계신 전문가 5명이 3시간 동안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15주를 계속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 2분이랑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있는 교수들이 먼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3학점짜리 수업을 하면 교수들한테 다 15주를 우리가 다 들어가도 1학점씩을 받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점이 3학점인데 왜 교수들이 3학점, 그럼 9학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금방 안 되겠구나. 이건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교사 선생님들의 시술을 이렇게 평가하는 틀을 바꾸지 않고는 뭔가 이렇게 융합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대학 수업에도 꼴라주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15주 수업인데 5주씩 3사람이 나눠서 하고 1학점씩 받아가는. 그게 어떻게 융합 수업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영역에 있는 그 지식과 정보들이 이게 화학적, 생물학적인 작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전혀.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정말 그런 수업이 가능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려면 교원 양성 과정이나 연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에 그런 걸 해보거나 그와 관련해서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더 변화의 대상일지도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은 짧았는데 제가 더 대답을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낯선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포용적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토 중심적인 국민국가 체제가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 버리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에 제가 10살짜리 아이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방제 의사결정 체제, 국가 체제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200년도 안 된 이 국민국가 체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열어놓고 생각하지 않고는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고 학교는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교사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삶을 디자인하고 또 그 사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지금 닥쳐있는 이런 변화들에 대한 공부 또는 이런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이돌로 결국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연수에 또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을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전문가 지원단 또 연락을 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